75쪽입니다. 입지와 입지 선정이란 말입니다. 75쪽. 입지라는 말이 있고요. 입지 선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지라는 말은 주택의 위치, 상점의 위치, 공장의 위치, 입지 주체가 자리를 잡은 상태라면 입지 선정이란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해내는 과정, 이것을 입지 선정,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해내는 과정을 입지 선정, 입지는 입지 주체가 자리를 잡은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좀 용어를 한번 설명해 봐야 되는데요. 입지론이라는 말과 적지론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용도에는 어떤 용지가 좋은가? 주어진 용도에는 어떤 용지가 좋은가? 이런 문제와 주어진 용지에는 어떤 용도가 좋겠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죠. 위에 거는 용지 선정입니까? 용도 선정입니까? 용지 선정이죠. 용지를 선정하는 것. 밑에 거는 그렇죠. 용도를 선정하는 것. 용지를 선정하는 거하고 용도를 선정하는 거하고 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용지를 선정하는 건 땅 찾아가는 것. 주택은 어디가 좋을까? 상점은 어디가 좋을까? 공장은 어디가 좋을까? 땅 찾아가는 게 뭐예요? 용지 선정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입지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입지론이라고 해요. 그러나 용도를 선정하는 것. 그 땅은 뭐로 이용할까? 그 땅은 주택이 좋을까? 아니면 상점이 좋을까? 아니면 공업용으로 공장이 좋을까? 그 땅의 용도를 선정하는 건 적지론이라고 해요. 적지론. 그래서 입지론이라는 말과 적지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입지론이란 용지를 선정하는 것, 적지론이란 용도를 선정하는 것. 구분 잘 해놓으십시오. 토지의 특성과 결부시켜 봅시다. 여러분, 땅 찾아가는 건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때문에 그래요? 땅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는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부동성 때문이죠. 땅을 못 가져오니까 땅 찾아가야죠. 그래서 얘는 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용도를 찾는 건 토지의 특성, 무슨 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가 좋을까 고민되는 거죠. 여러분이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에 메뉴가 10가지나 돼요. 그럼 뭐 먹을까 고민돼야 안 돼요? 되죠. 물론 뭐 다 먹어버리면 되는데 뭐 그러긴 좀 힘들고, 근데 어느 거 하나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에서는 고민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선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용도의 다양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용지를 선정하는 것, 주어진 용도에는 어떤 용지가 좋겠는가, 용지를 선정하는 건 입지론이라고 말하며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주어진 용지에는 어떤 용도가 좋은가 하는 용도를 선정하는 문제를 적지론이라고 하며 토지의 특성,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입지 선정이란 말을 쓰면 이걸 전부 다 포괄해서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알아는 두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입지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특례의 위치지대설 바로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거로 가름할 겁니다. 76쪽 상업입지론으로 갈 텐데 가기 전에 서양의 입지론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농업입지론. 이게 가장 먼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게 공업입지론.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 서비스업의 입지론인 상업입지론. 상업입지론 내지는 서비스업의 입지론이 등장하는데 이게 산업의 종류를 보면 얘가 몇 차 산업? 1차 산업, 얘는 2차 산업, 얘는 3차 산업의 순서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농업입지론, 그 위에 공업입지론,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 그리고 서양의 입지론에서 주거입지론은 격가지예요. 주거입지론은 오히려 격가지다. 동양의 입지론은 이렇게 주거입지를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풍수입지 사상이 대표적인 예죠. 근데 서양의 입지론은 이런 식으로 산업입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거예요. 산업입지, 산업입지론이에요. 이게 1차 산업의 입지론, 농업입지론, 2차 산업의 입지론, 공업입지론, 3차 산업의 입지론, 상업입지론 내지는 서비스업의 입지론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당연히 상업입지론이 제일 많이 나와요. 가끔 공업입지론과 더 가끔 농업입지론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주거입지론이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업입지론으로 들어가기로 해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입니다. 여기부터는 학자를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제가 크리스탈러 중심지론입니다. 크리스탈러라고 하는 독일의 지리학자인데요. 중심지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심지 이론은 여기서 딱 짚을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용어. 우선 배후지란 용어. 그 다음에 중심지라는 용어.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라는 용어.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용어. 이런 말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심지 성립 요건까지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우선 말이죠. 설명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가 짜장면 가게가 있는 곳이에요. 짜장면 가게가 있는 곳, 짜장면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에요. 근데 하루에 100그릇이 팔려야 저 짜장면 가게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100그릇의 범위를 이렇게 볼게요. 이게 100그릇의 범위예요. 근데 100그릇이 짜장면은 와서 먹거나 배달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와서 먹거나 배달이 가능한 거리 안에 제가 있어줘야 돼요. 그럼 배달이 가능한 거리가 얼마만큼이냐면 이만큼이 배달이 가능한 거리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게 100그릇이고 배달 가능한 거리 안에 200그릇이 팔린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남는 그릇 수가 100그릇이죠. 그래서 짜장면 가게는 운영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상권, 하나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이 상권 혹은 시장을 뭐라고 한다? 배후지라 그래요. 배후지란 시장 지역, 상권을 가리키는 말, 고객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배후지예요. 그럼 고객이 존재하는 영역, 시장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 짜장면 가게에 있는 곳을 중심지, 짜장면 가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릇 수를 최소의 고치,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말해요. 천천히 다시. 이러면 하나의 시장이 형성된다고요? 이 시장을 배후지, 그리고 짜장면 가게가 있는 곳이 중심지, 짜장면 가게 운영되기 위한 그릇 수를 최소의 고치,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 이제 유식하게 바꿀 거예요. 잘 봐요. 배후지 중심에 위치하여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이 중심지예요. 배후지는 시장 지역이고 배후지 중심에 위치하여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 중심지.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크기를 최소의 고치,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통행 가능한 최대한의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럼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최소의 고치예요? 최소의 고치.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크기.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최소의 고치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통행 가능한 최대한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있다면 구매하러 가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면 구매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기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한계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량이 제로가 되는 곳, 판매량이 제로가 되는 곳. 이거 넘으면 안 가요. 그게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 그렇다면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을 우리는 최소의 고치.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고치보다 커야 이렇게 중심지는 성립할 수 있다.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고치보다 커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중심지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보시죠. 여기가 짜장면 가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최소의 고치가 이렇대. 즉 요게 최소의 고치. 그런데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래요. 그러면 중심지는 성립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저 시골 같은 데 보면 상설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며칠장이라는 정기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랬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서 짜장면 같은 경우는 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생일 때나 졸업 때나 집안에 큰 행사 있을 때나 가끔 먹을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없었던 시절 2층 집은 부자들이나 2층 집이었고 대부분 1층에서 살았고, 그리고 넓게 퍼져 사는 우리는 농업사회였었어요. 그런 시골 같은 데서는 당연히 100그릇을 팔려면 아주 넓은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자전거로 배달했다고 다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며칠장 읍내나 가거나 며칠장 형성됐을 때나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교통이 발달해서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올 수 있어요. 자전거로 배달하던 걸 오토바이로 배달해요. 그러니 재화의 도달 범위가 노란색 확대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해요. 이제는 집집마다 다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공동주택이 등장했어요. 아파트가 등장했어요. 한 개 아파트 단지에서 100그릇이 다 팔려버려요. 최소의 고치의 범위, 파란색은 좁아지고 노란색은 넓어져서 이렇게 바뀌면서 상설시장이 저 지방에서도 이제는 성립하게 되고, 오히려 문화적인 측면으로 며칠장 같은 걸 보존할 뿐이지 점점 며칠장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됐어요. 왜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고치보다 크게 됐기 때문에.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과 관련해서 이 용어들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과정에서는 단어의 뜻, 용어에 관한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이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만큼만 하세요.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 77쪽 아래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77쪽 하단에 먼저는 레일리 학자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 소매인력 법칙. 여러분, 소매인력 법칙 이런 제목을 딱 들으니까 과학자 누구 이름이 생각나요? 떠오르게, 연상되어서 떠오르는 게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보고 따온 거예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서 따왔기 때문에 소매인력 법칙을 소매중력 법칙이라고도 해요. 이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기를 만류인력 법칙이 뭐예요?
만류인력 법칙.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들어봐서 아시잖아. 뭐냐고 그게. 에? 사과가 떨어져 버렸다고? 네. 그래서 어디로 굴러갔어요 사과가? 어른들한테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즘에 어린이들은 대단한 어린이들이 많아요. TV 보면 영재 발굴단 뭐 그런 거 있대. 그런 거 보셨어요? 네, 거기 보니까 막 8살 난 아이나 혹은 10살 먹은 아이가 야, 좀 이렇게 똑똑해. 과학 영재 이런 애들 있잖아. 진짜 책도 많이 읽어요. 그런 꼬마아이한테 10살쯤 되는 꼬마아이한테 또는 아까 말한 책을 많이 읽는 8살 꼬마아이한테 야,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 곱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한테 만류인력 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사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아이들 똘방똘방합니다. 자, 그럼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따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봅니다. 요게 물체라고 하겠습니다. A란 물체, B란 물체. 물체에는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끌어다니는 힘이 인력입니다. 그럼 A 물체는 크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힘이 멀리까지 미칩니다. 여기까지 인력이 작용하더라. B란 물체는 작으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거리가 가깝더라. 그럼 만약에 B란 물체를 들어서 여기다 나란히 놓는다고 치면 이게 B란 물체라 치고 B란 물체에서 작용하는 인력의 거리는 여기까지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A 물체와 B 물체 사이에 선을 이렇게 쭉 그어서 두 물체 사이에 거리를 놓고 인력이 미치는 요 영향력의 크기의 분기점이 여기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A 물체에서의 영향력은 여기서 여기까지 미치고 B 물체에서의 인력이 미치는 영향력에 미치는 거리는 여기까지 미친다. 그러면 큰 물체일수록 영향력이 미치는 거리가 멀다요, 가깝다요? 멀고 작은 물체는 가깝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까 질량 곱에 비례한다는 말은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영향력은 크다 작다. 크고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작다. 그걸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물체를 도시로 바꾸는 거예요. A 도시, B 도시. 다시 A 도시, B 도시. 그런데 레일리는 이걸 도시 단위로 연구했고 도시의 크기를 인구 크기로 표현했어요. 그럼 A 도시 인구가 B 도시 인구보다 크다. A 도시 인구는 5만 명이다. B 도시 인구는 10,000명이다. 그럼 A 도시에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물체에서 작용하는 인력으로 똑같이 빗대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아까 인력이 미치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상권에서의 고객을 끌어내는 상권의 영향력, A 도시에서 고객을 끌어내는 힘, 그것이 얘는 멀리까지 미친다. B 도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구가 10,000명, 그래서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가까이 미친다. 만약에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어떤 C라는 마을이 있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C 마을은 인구가 1,000명이라 치자. 그러면 C 마을 사람들은 A 도시로 가거나 B 도시로 가거나 100% 물건 사러 간다고 합시다. 안 사는 사람 없고 100% 간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물건 사러 갈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A 도시와 B 도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중간 분기점에 있다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일 C라는 마을이 있다라고 치면, 그리고 C 마을 사람들은 인구가 1,000명이라고 치면 분기점이니까 정확하게 반반 간다. 이쪽으로 50% 가고 이쪽으로 50%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1,000명 중에서 50%는 어디로 가고 A로 가고 나머지 50%는 B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500명은 A로 갑니다. 그 500명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무나 붙잡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왜 A로 가나요? 그러니까 A 도시가 커서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500명 중에 아무한테 붙잡고 물어보니까 왜 이리 가요? 그랬더니 가까워서 갑니다. 그래서 큰 도시가 영향력이 멀리까지 미치고 작은 도시는 가까이 미친다. 그리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향력은 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향력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은 전자파라는 게 다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럼 형광등에 전자파 나오게 안 나오게? 나오죠. 핸드폰에 나오죠. 그러면
형광등에서 더 많이 나오게, 핸드폰에서 더 많이 나오게? 형광등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핸드폰 아니에요. 그런데 형광등에서는 전자파 위험하다 그런 말 안 하고 핸드폰에서는 전자파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왜? 핸드폰은 어떻게 사용해요? 여러분이 볼에다 붙여서 사용하잖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볼에다 붙여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형광등을 사랑해서 매일같이 끌어안고 있으면 진짜 위험을 경고할 거라고. 근데 얘는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될 거 없다. 떨어지면 영향력이 작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전자파가 걱정되면 붙이지 말고 이어폰을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멀어질수록 영향력은 작아지니까. 그래서 도시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이거를 레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여기에 있는 고객을 A 도시가 끌어내거나 혹은 여기 있는 고객을 B 도시가 끌어내는 힘,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객 유인력. 뭐라고요? 고객 유인력. 고객 유인력 또는 고객 흡입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고객 유인력, 고객 흡입력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크기에는 비례다. 비례는 분자였어요. 그리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런데 크기가 도시 크기를 말한다 그랬고 도시 크기는 도시 인구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그래서 큰 도시일수록 도시가 클수록 고객의 유인력은 커지죠. 여기. 그럼 거리가 멀수록 유인력은 작아지죠.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 곱에 비례. 이거는 도시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는 똑같이. 그래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이렇게 상권에 적용해서 이걸 레일리 법칙 또는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레일리가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물론 레일리 법칙은 다른 학자들이 명명해 주긴 했지만 레일리의 연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어요.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면 무조건 반반 간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초창기 공인중개사 나올 때는 여기가 10,000명이다. 그러면 5,000명 간다. 여기가 2,000명이다. 1,000명 간다.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계산할 것도 없이. 그런데 점점점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렇게요. A 도시와 B 도시가 꼭 정확하게 분기점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C 마을이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 A로 간다요. A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C 마을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100% B로 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 도시와 B 도시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A 도시의 영향력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B 도시의 영향력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A 도시와 B 도시에 있어서 상권의 영향력이 여기서 겹치고 있죠. 그런데 이 어딘가에 C라는 마을이 있다. 여기에 이를테면 C라는 마을이 있다. 근데 겹친다는 말도 시험에 안 주어져. 그냥 막연하게 A와 B의 거리는 몇 킬로다. 그런데 그 사이에 C라는 마을이 있고 인구 1,000명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A 도시 인구는 5만 명이고 B 도시 인구는 10,000명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몇 킬로인데 이 인구는 1,000명이다. 그렇다면 C 마을 사람들은 A 도시로 몇 퍼센트 가고 그리고 B 도시로 몇 퍼센트 갈 거냐. 이 계산해봐라. 이게 나와요. 근데 그걸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일리가 계산을 했어요. 이 식을 변형해서. 그런데 그 식이 간단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별걸 다 계산해갖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 이씨. 그리고 내려가시던데 그게 그래서 상권 이론이 발달한 거예요. 레일리 같은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이리 갈 거냐. 몇 퍼센트가 이리 갈 거냐. 이 식을 변형해서 그걸 구했는데 너무나 식이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잡하게 응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좀만 연습하시면 여기 부분은 거의 다 맞춰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기본 이론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기초과정에서는 요 의미만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되셨죠? 자, 그런데 말이죠. 레일리보다 후배인 허프라는 학자는 의견을 달리해요. 허프, 확률적 상권 모형입니다. 확률적 상권 모형 혹은 상권 분석 모형인데요. 레일리는 도시 단위로 연구했는데 반하여 허프의 경우는 상점 단위로 점포 단위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레일리의 이야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절 보실래요? 아까 우리 공부에 의하면 여기 상권의 분기점이 여기에 있을 때 C마을이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A로 간다 했죠. 그것이 레일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허프는 이 사람들이 꼭 이리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리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는 방해 요소가 있을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이리 못 가고 이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 요소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여기에 전염병이 돌았대. 아니면 도로가 유실됐대. 아니면 전철을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탈 때 환승할 때 걸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래. 그러면 사람들은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버스 타고 이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 안 가고.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 방해 요소들을 뭐로 표현했냐면 마찰계수라는 걸로 표현했어요. 마찰계수.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한다? 고객 유인력을 똑같이 고객 유인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기에 비례. 그리고 여기는 거리 마찰계수 승에 반비례. 원리는 똑같은데 다만 크기는 얘는 도시 단위로 연구한 데 반하여 얘는 상점 단위로 점포 단위로 연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크기는 점포 면적이다. 그게 다를 뿐이고 여기서 람다 값이 뭐냐?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 도시로 또는 그 점포로 물건 사러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공간 마찰계수. 공간 마찰계수 내지는 거리 마찰계수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김연아가 옛날에 현역 시절에 이렇게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경기를 할 때 그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빙판에서 저는 그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스파이럴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쪽 학처럼 팔 딱 들고 한쪽 발로 쫙 미끄러지는 모습 그거 보셨죠? 기억나시죠? 우아하게 쫙 미끄러지는 모습 보면 와 예술이다. 저거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예술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모습이 인상에도 지금 남아있는데 그럼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빙판과 스케이트 날 사이에 마찰계수 값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근데 마찰계수가 높아지면 아무리 김연아라도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엎어지겠죠? 그러니까 나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마찰계수 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댁에서부터 오늘 학원 오려고 하는데 여기 오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기게 되면 마찰계수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는데 예를 들어서 금방 올 수 있다. 누가 오는 길에 태워다 줬다. 그럼 마찰계수 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날씨도 괜찮다. 그리고 오는데 차도 한 번에 온다. 마찰계수가 낮아지는데 오는데 갈아타야 된다. 마찰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비가 온다. 마찰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날씨가 춥다. 마찰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하는 말이죠. 공부하는 분들이 날이 추우면 안 돼. 날이 추우면 마찰계수가 높아져서 안 나와. 비가 오면 안 돼. 비가 오면 안 돼. 햇빛이 쨍쨍내면 안 돼. 날이 좋아서. 눈이 오면 진짜 안 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강의를 듣는 분들은 비가 와도 안 돼. 눈이 와도 안 돼. 날이 좋아도 안 돼. 날이 나빠도 안 돼. 어중중해야 돼. 그래야만 잘 나오시고 일단 뭐가 핑계를 대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마찰계수가 높아져서 그래. 이해가셨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마찰계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마찰계수 값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마찰계수 값을 이야기한 허프와 그렇지 않고 레일리 중에서 비교하면 누가 현실적이에요? 허프가 현실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허프가 더 후배인데 뭐. 레일리 이야기를 기초로 허프가 발전시켰으니까 허프 이론이 현실적이다. 자, 현실적인 거 가진 동의하는데 그럼 마찰계수를 얼마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 이걸 현실에 가장 잘 적용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제 저 허프의 이론을 일본 통산성에서 지금은 경제산업성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통산성에서 저 값을 적용할 때 마찰계수 값을 2로 놓고 적용했어요. 그럼 얘가 2가 되면 얘하고 얘가 똑같아졌죠? 똑같아졌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마찰계수가 2로 나온 것만 나왔어요. 그 말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레일리 걸로 문제를 냈는데 허프 걸로 실수로 풀어도 답이 나온다는 뜻이고 허프 걸로 문제가 냈는데 레일리 걸로 풀었는데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단 제약은 좀 있긴 해. 그건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려드릴 거고 응용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간단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계산 문제로서 이 부분 내면 정말 금방 답하고
나중에 어떤 거는 찍는 법도 알려드려요. 찍는 법 알려주면 되게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2촌에 답 구하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런 분 많아요. 그냥 놔두세요. 1분 걸리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쉽게 푸는 법도 나중에 또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여하튼 레일리 이야기와 허프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교재 78페이지에 나오는 허프의 그 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괜히 어려워 보이는 것지만 같지만 간단해요. 20급 변형해서 넣은 것뿐입니다. 그냥 있어 보이게끔 쓴 것뿐이지 아무 의미 없어요. 나중에 가서 제가 구하는 것들 다 알려드릴 테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레일리는 도시 단위로 연구했어요. 허프는 상점 단위, 점포 단위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허프는 레일리는 도시 단위로 연구했으니까 거시적 분석인데 반하여 허프는 미시적 분석입니다. 나중에 외울 때도 별거 아닙니다. 허프는 확률적 상권 모형입니다. 허프는 확률적 상품 모형이고 레일리는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시고 79쪽에 공업입지론으로 건너갑니다. 공업입지론에서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과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79쪽을 보시면 학자는 누구라고요? 베버라는 학자입니다. 베버. 그 다음에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베버의 경우는 강조하기를 뭐뭐를 강조하냐면 공장 입지, 공업 입지를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공업 입지를 강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거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그 다음에 집적 이익 이런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수송비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수송비라고 하는 말과 운송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수송비와 운송비? 같은 말이지. 그럼 여러분이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시는 건 수송이에요? 운송이에요? 수송이에요. 그러면 짐이 타는 거 짐짝 아시죠? 짐짝에 타는 건 네, 수송이고 여러분 타시는 건 수송이고 그럼 여러분은 짐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수송이나 운송이란 말 대신에 교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이 수송비, 운송비, 교통비가 사실은 모두 같은 의미다. 그래서 공업입지나 상업입지에는 수송비, 운송비란 말을 쓰고 주거입지에서는 교통비란 말로 많이 써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수송비는 운송비와 같은 말이고 간혹 주거입지 같은 경우는 수송비 자리에 교통비를 쓰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노동비와 똑같은 말은 인건비 또는 임금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인건비 내지는 임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집적 이익이 뭐냐면 모여 있으면 유리한 걸 집적이라고 그래요. 집적. 모여 있는 걸 집적, 모여 있으면서 유리한 걸 집적 이익 그래요. 절 좀 잠깐 보셔요. 이거 읽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크게. 집적. 어떤 분 읽으라면 찝적 그러던데 찝적 그러면 큰일 나요. 어떤 분은 또 발음을 잘 못해서 직접 그러시는데 직접도 아니고 찝적도 아니고 집적이라는 말은 모여 있는 거야. 집적 이익은 모여 있으면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한약 사러 가고 싶어. 그러면 어느 시장으로 가야 돼? 경동시장. 경동시장에 한약방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한에 모여 있기 때문에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가구단지 같은 데 있죠. 지역마다 같이 모여 있으면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런 걸 집적 이익이라 그래요. 집적 이익. 줄여서 집적역이라고도 해요. 집적역. 그러면 베버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수송비는 최대인 곳, 최소인 곳. 수송비는 최대인 곳, 최소인 곳. 최소인 곳, 최소인 곳. 수송비는 최소인 곳. 노동비는 최소인 곳. 그럼 집적 이익은 이익이니까 최대인 곳.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인 곳에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인 곳에 공장이 입지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베버가 제일 강조한 건 수송비. 그런데 수송비는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완제품인 제품과 원료의 무게와 거리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나 제품의 얘는 무게가 중량 그리고 거리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뭘 이야기할 거냐면 원료 지수라는 걸 이야기할 건데 이 원료 지수를 이야기할 때 각종 무슨 지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분수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분수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걸 잠깐만 짚을게요. 우리 이 원료를 갖고 제품 만드는 거 맞죠? 그러면 원료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제품을 만든다 하겠어요. 그런데 원료가 나는 곳, 걔를 뭐라고 하냐면 원료 산지, 줄여서 원산지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제품을 파는 곳은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럼 원료가 나는 원료 산지와 제품을 파는 시장 사이의 거리는 100km라고 합시다. 100km로 정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공장이 원료 산지 가까이에 입지할 거냐, 아니면 시장 가까이 입지할 거냐, 아니면 뭐 중간 어디에 입지할 거냐 하는 거예요. 원료 산지 가까이에 입지한다. 이걸 원료 지향형 산업이라 그래요. 공장이 시장 가까이 입지한다. 그걸 시장 지향형 산업이라 그래요. 중간 어느 지점에 입지한다. 그런 건 중간 지향형 산업이라 그래요. 그냥 아무데나 입지한다. 그건 자유 입지형 산업이라 그래요. 다시 여기 근처에 입지한다 뭐라고요? 원료 지향형 산업. 여기 근처에 입지하는 건 시장 지향형 산업. 중간 정확하게 중간 아니어도 중간 어디쯤에 입지하는 건 중간 지향형 산업. 아무데나 그냥 입지해도 된다는 건 자유 입지형 산업이라 그래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수송비는 무엇과 뭐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중량하고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근데 거리가 100km로 정해졌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료로 실어 날랐대. 원료로 실어 날랐는데 원료의 수송비하고 제품의 수송비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료로 실어 날랐을 때 원료 수송비가 얼마인가 봤어요. 원료의 수송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 제품으로 실어 날랐을 때 제품의 수송비가 9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느 것의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요?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들죠. 그럼 뭐로 실어 나르는 게 유리해요? 제품으로 실어 날라야겠죠. 그러려면 공장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게 좋아요? 시장 가까이 입지해야 돼요. 자, 말귀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천천히 한국말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말로 외계말 말고. 자, 다시. 자, 원료로 실어 나르거나 제품으로 실어 나르거나 하는 겁니다. 원료로 실어 나르면 100원, 제품으로 실어 나르면 90원. 원료로 실어 나르는 것보다 제품으로 실어 나르면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결론은 원료로 실어 날라야 돼요? 제품으로 실어 날라야 돼요? 제품으로 실어 날라야 돼요. 그쵸? 제품으로 실어 날려면 공장이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해요? 아니면 시장 가까이 입지해야 돼요?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지. 여기에 입지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품으로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떨어질수록 원료를 그만큼 실어 가야 되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는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돼요. 이해 가셔요? 원료 지향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다시 원료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어 왔대요. 그런데 원료로 수송을 했더니 비용이 90원이 든대요. 제품으로 수송을 했더니 비용이 100원이 든대요. 뭐로 실어 와야 돼요? 원료로 실어 와야겠죠? 원료로 수송할 때 비용이 적게 드니까. 원료로 실어 온다는 말은 공장이 어디에 입지해야 돼요? 시장 가까이 입지해야 되죠. 여기에 입지하면서 원료로 실어 와서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드는 제품은 최대한 적게 실어 나르게 되죠. 소비자 근처에 있으니까.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천천히 다시. 수송비를 둘이 비교해서 수송비가 많이 드는 것과 적게 드는 것 중에 적게 드는 걸 실어 날라야 한다. 그러면 제품의 수송비가 적게 드니 제품을 실어 나르려면 공장이 원료 산지 근처에서 입지해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실어 와야 한다. 원료의 수송비가 더 적게 들 경우는 원료로 실어 와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근처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 자체는 적게 실어 날라야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요 말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바꿔서 합니다. 바꿔서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송비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거리는 정해져 있다면 수송비는 뭐에 의해 정해져요? 중량, 무게에 의해서 정해져요. 여러분 이사 나를 때 피아노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 내야 안 내요? 내야 돼요. 무거우니까.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 수송비를 이제 싹 바꾸면 중량으로 하잔 말이에요. 거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수송비를 결정하는 게 무조건 중량이야. 그럼 원료가 무겁다, 제품이 무겁다. 어느 게 무겁다는 뜻이야 이게. 자, 수송비가 많이 나간다는 게 중량이 무겁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뭐가 무겁다는 뜻? 원료가 무거워. 그럼 공장이 원료 산지에 입지해서 무거운 건 적게 실어 나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걸 실어와야 된다. 말뜻 이해가 되셔요? 이번에는 뭐가 무겁다는 뜻? 제품이 무겁다는 뜻이므로 소비자 근처에 있어서 가벼운 원료로 실어오고 무거운 제품의 경우는 소비자 근처에서 가급적 적게 실어가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워야 된다고. 이 원리를 알았으면 헷갈리지 않도록 외워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가벼운 걸 실어 나르려면 수송비가 적게 드는 걸 실어 나르려면 여기서 주어진 숫자를 보면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게 원료죠. 그렇죠? 그러면 원료지향형이라 하는 거야. 비교할 때 다시 여기서 비교해 보니까 제품의 수송비가 많이 나가죠. 그런데 이 말은 수송비가 적게 드는 원료를 실어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건 둘이 비교해서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더 높은 제품이면 시장지향형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외울 때는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 비교해서 수송비가 더 많이 나가는 쪽에 그냥 입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외울 때는 원료가 더 많이 나가죠. 원료지향형. 제품이 수송비가 더 많이 나가죠. 시장지향형. 왜 원료지향형?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로 실어 나를 테니까? 제품으로 실어 나를 테니까. 왜 얘가 시장지향형? 원료로 실어 올 테니까. 그러면 외울 때는 뭐라고 하자? 수송비가 둘 중에 비교해서 많이 나가는 쪽에 무게를 비교해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쪽에 위치한다고 하자.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얘기를 싹 까먹고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나가니까 원료지향형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왜 원료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데 원료지향형인가요? 앞쪽에 기초과정에서 설명한 걸 완전히 청산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료 산지에 입지한다는 말은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원료가 아닌 제품으로 실어 나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외울 때만큼은 단순하게 둘이 비교해서 무조건 수송비가 더 많이 나가는 쪽에 무게가 더 무거운 쪽에 입지한다고 말하자.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무게가 가벼운 거, 수송비가 적게 나가는 걸 실어 나른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원료지수를 이야기할 텐데 분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중요한 값, 알고자 하는 값을 분자에 쓴다고요? 분모에 쓴다고요? 분자에 씁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걸 분자에 쓸 뿐 아니라 명칭을 정할 때도 분자값의 명칭을 따라 붙입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승수 같은 거 빼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 거의 다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분자값의 명칭을 따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원료와 제품의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원료지수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를 갖고 비교해서 붙인 지수입니다. 그러면 분자값에 원료 무게가 들어갈까? 제품 무게가 들어갈까? 분자값의 명칭이니까 원료 무게겠죠? 원료의 무게를 원료의 중량을 분자에 씁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가 되는 제품의 중량은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라고 합니다. 특정 장소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국지 원료 내지는 편제 원료라고 합니다. 다시 물처럼 아무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무슨 원료라고 그래요? 보편 원료. 어느 특정 지역과 장소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국지 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때려 맞춰 보십시오. 우리 아무 말 없이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원료 이렇게 말하면 국지 원료를 가리킬 것 같습니까? 보편 원료를 가리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국지 원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원료라고 말하면 다 국지 원료입니다. 보편 원료는 반드시 보편 원료라고 말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료라는 것은 국지 원료를 가리키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이거든요. 그럼 제가 분수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분자값과 분모값이 같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과 비교하는 거예요. 1보다 크다라는 말은 뭐가 무겁다는 뜻? 원료 무겁다는 뜻. 그럼 무거운 쪽에 입지한다 했으니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형.
얘는 원료 산지에 입지해서 가벼운 제품으로 실어 나를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 지향형 산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료 지향형 산업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1보다 작다는 말은 뭐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제품 무겁다는 뜻이니 무슨 지향형? 시장 지향형. 시장 지향형 산업이 된다. 얘는 시장 가까이 입지함으로써 가벼운 원료로 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다는 말은 아무데나 입지도 되죠. 이런 경우는 자유입지형 산업이 된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또는 방금 원료 산지에 입지한다는 거죠. 원료 지향형 산업, 시장 지향형 산업, 아무데나 입지하면 자유입지형 산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쪽에 입지한다.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쪽에 입지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또 이런 말도 해봅시다. 나중에 또 부연 설명하겠지만 요게 원료 산지고 요 국내 시장이에요. 근데 원료 산지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야. 그리고 원목. 여러분 원목 뒤따 큰 거 보셨죠? 한 4개, 5개 실으면 큰 트럭에 다 꽉 차는 그런 원목 수입해 옵니다. 옷장 이런 거 만들려고 수입해 옵니다. 그러면 운송 수단이 뭐예요? 그죠? 주로 배죠. 어떤 분은 항공기 그러던데. 따라서 그거를 배에 싣고 큰 배에 싣고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서 내릴 거예요. 여기 어디게요? 여기서 배로 이렇게 와. 그래서 여기서 내릴 거라고요. 여기 어디게? 어디라고요? 네, 항구. 어떤 분은 인천 그러던데 항구예요. 항구. 국내 항구. 그래서 국내 항구입니다. 여기서 딱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다시 트럭에 싣고 달리면 큰일 납니다. 엄청 옷장 값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예 가구를 만들어 그리고 가구를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로 가고? 배로. 여기서부터는 기차나 트럭으로 간다. 교통수단이 바뀌는 이런 지점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식하게 적환지점 또는 이적지점이라고 말하는데 뜻은 교통수단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교통수단이 바뀌는 이런 지점에 공장이 입지하면 유리하다. 그걸 적환지점 지향형, 이적지점 지향형, 중간지향형 그럽니다. 중간지향형을 적환지점 지향형, 이적지점 지향형, 중간 어느 지점에 입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 하지 말고 우리나라 어디 산속입니다. 여기까지 기차로 옵니다. 그리고 기차역 어딘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트럭으로 갑니다. 그럼 그 기차역 근처에 어딘가에 공장이 가까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중간 지향형, 이적 지점 지향형, 적환 지점 지향형.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러분 집적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적이란 말이 모여 있는 거야. 근데 공장이 아파트형 공장처럼 여러 개의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장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유리하냐면 일단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원료도 공유할 수 있고 시설도 공유할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각종 공유할 수 있는 것들 기술도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모여 있으면 유리한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집적 지향형 산업이라고 합니다. 집적 지향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모여 있으면 유리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정보와 원료와 각종 시설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유리한 것이죠. 용어 아시겠죠? 그럼 다시 와서 배보의 경우는 비용이 최소인 곳에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최소비용 이론. 반면에 레슈의 경우는 최대 수요 이론이 있는데 그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나중에 부연 설명 살짝 드릴 거고 배보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배보와 관련해서 외울 때도 원료 지향형이냐 시장 지향형이냐를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은 공업 입주로는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초 강좌를 떠나서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 한 80까지는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살짝만 더 보태면 거의 시험 문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업 입지까지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80페이지 이후에 부동산 정책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론과 투자론의 일부까지 나갈 건데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그 다음 주는
투자론 전체를 나갈 건데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그 다음에는 금융론 나갈 건데 뒤따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내일이 3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절대 빠지지 마시고 혹시라도 빠져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민법이나 공법 시간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개론 시간에는 빠지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